작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정부가 계속 막았는데 개입을 해서 이게 사실 개입을 한다는 게 외환보유액을 까먹는 거라서 나중에 역효과가 나오거든요. 단기간에는 환율을 누를 수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밀어 올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반영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요게 이제 환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매력도가 좀 더 떨어졌겠죠. 환율이 많이 올라서 떨어졌겠지만 어쨌든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중에 1,500원이 잠깐 넘었다가 지금 다시 밀려서 뭐 1,470원, 80원 요대로 내려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 환율 자체는 1,400원대 후반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요런 지금 같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중동 사태, 그 다음에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상승 압력 받는 이유는 유가가 오일 쇼크가 나면 이 석유를 사갖고 오는데 돈이 달러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적자 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율에 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신흥국이나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환율 상승 영향을 좀 덜 미치는데 지금처럼 어떤 오일 쇼크라든가 또는 공급이라든가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그대로 이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볼 때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저희 모델상 적정 환율은 1,600원 선까지 상승한 상태고 아직도 인디케이터가 우상향하고 있다. 뭐 최근에 발표된 대외부채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외환보유액은 그 대신 이제 외환보유액은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대외부채는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원화 유동성도 여전히 이제 원화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외환보유고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가지 지표가 둘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이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지금의 적정 환율은 한 1,600원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1,400대 후반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1,500원 넘지 않게 어저께도 개입이 좀 들어온 것 같던데 마지막에 좀 달러 인덱스가 밀리니까 좀 개입이 들어오던데 그런 정부의 개입 때문에 이제 1,500원에서 계속 이제 막혀 있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한 결국은 뚫지 않을까. 1,500원을 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삼각 수렴이 거의 끝나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올 하반기 정도면 1,500원을 확실히 뚫지 않을까. 뚫고 1,600원 선까지 올해 연말에는 1,600원 근처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펀더멘탈하게 봐도 1,600원이 적정 환율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정부가 계속 막았는데 개입을 해서 이게 사실 개입을 한다는 게 외환보유액을 까먹는 거라서 외환보유액을 까먹으면서 개입을 하면 나중에 역효과가 나오거든요. 단기간에는 환율을 누를 수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밀어 올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반영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 개입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들어가서 이제 달러를 한번 볼까요? 환율을. 달러 인덱스는 인디케이터는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의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꺾이고 있으면 이제 달러 약세로 가는 펀더멘탈의 흐름인데 지금은 달러가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인디케이터가. 우상하고 있다는 건 달러 강세 요인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달러는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인디케이터를 따라간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이 저점에서 저점 지지 라인에서 돌았고 지금 이제 이게 99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게 다음 사이클에 120 정도까지가 보이거든요. 120 정도.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이제 인디케이터를 향해서 수렴할 때가 됐는데 아마 달러 강세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이클로 보면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저께까지 보니까 99까지 올라왔던데 지금 사실 유럽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요 유로화 강세 보인 거잖아요. 달러 약세. 달러 약세, 유로 강세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을 딱 보면 유럽의 메인 국가가 어디예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잖아요. 이 세 국가를 보면 지금 완전 엉망이거든요, 경제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비전이 있느냐? 비전도 없어요, 지금 보면. 첨단 기술, AI, 로봇, 뭐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도 없고요. 독일 정도가 뭐 자동차, 아직도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 시장도 다 잃었고. 그러니까 독일도 비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도 안 나오고 금리는 낮은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지킨다. 달러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킨다, 지금처럼.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갔어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120을 갔어야 돼요, 사실은. 갔어야 되는데, 워낙 트럼프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눌러놓은 거죠. 워낙 우리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개입을 할까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120 정도 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99에서. 근데,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이런 어떤 모멘텀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은 모든 이제 환율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 가격 또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펀더멘탈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항상 수렴을 하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는 달러 강세 쪽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정성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쟁력, 그 다음에 미국이 현재 AI나 로봇 쪽에 투자하는 부분, 우주산업 부분,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도 유럽보다 경제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높잖아요. 그걸로도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성장률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희는 120이 아니라 더 이상도 봐요, 사실은. 그래서 달러는 강세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달러 약세의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이제 트럼프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 구간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요때처럼. 여기서 한 번 더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다시 수렴하는 구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러져도 120 정도 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가겠죠.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원달러 환율도 같은 흐름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주식과 채권형 펀드로 들어가는 순이익 누적액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2019년, 20년 이후로 이제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걸 보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계속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 약세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 달러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유럽 자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럽의 투자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 자금들을 보니까 유럽 자금들의 굉장히 큰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채권도 그렇고. 왜 그러냐? 유럽이 비전이 없으니까 유럽 내의 펀드들이든 뭐든 기금들이든 이런 애들이 큰 뭉치의 애들은 다 미국 채권이나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뭐 덴마크가 미국 국채를 파니, 뭐 미국 국채를 다 투매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 규모 얼마 안 돼요. 실제로 판 것도 규모 얼마 안 되고. 근데 유럽의 큰 자금들은 다 미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유로 강세로 갈 거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펀더멘탈하게 큰 그림에서 보면 유럽은 비전이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일단 미국 대비해서는 너무 비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유로화보다는 무조건 달러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미국 주식시장의 주식 펀드의 순이익, 이건 모멘텀 지표거든요. 들어온 속도를 보는 건데, 유럽하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살짝 이제 또 미국보다 유럽이 좀 강했어요. 들어온 이 속도가. 요때랑 비슷하죠. 요때 이제 달러 약세였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때처럼 여기 달러 강세였잖아요. 미국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 또 모멘텀이 역전이 됐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달러가 눌렸었던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모멘텀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라서 지금 이제 요 상태에서 요 상태예요. 예, 요 상태인데 지금 요번에 이제 미국이 좀 조정을 하고 나면 또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조그만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그 다음에 원달러를 보면, 원달러 모멘텀 지표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의 강도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더 세냐, 미국이 더 세냐인데 중국이 더 셀 때가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원달러 환율이 좀 밀릴 때고, 강세를 보일 때고, 미국이 중국보다 경기가 세면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 압력을 받는데 이게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환율하고. 여기서 이제 전환이 돼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고점을 뚫었고, 오히려 원달러는 고점을 못 뚫는 상태죠. 정부의 개입도 있었고,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제 1,500원대에 들어갔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의 개입 때문에 이 지표가 이제 고점을 뚫은 지표인데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는 경기가 훨씬 좋은 상태고, 사실 중국은 지는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90년대 미국, 일본처럼 그러니까 부동산발 이 버블이 무너지면서 내수하고 가계 부분이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버블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꺼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부실을. 그게 이제 가계가 고스란히 그걸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내수는 지금 완전히 죽었는데 정부가 뭐 부양책 쓰고 뭐 해도 내수가 살아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게들도 너무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부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돈 생기면 무조건 빚 갚고 무조건 저축을 해요.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중국의 경제도 이 내수 부분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은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출 쪽도 뭐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과거처럼 수출이 막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뭐 경제 성장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까 유럽은 비전이 없다고 하지만 중국도 사실은 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중국은 첨단 기술 쪽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럽보다 훨씬 낫죠. 미국과 견줄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고요. 하지만 경제가 그게 다가 아니죠. 나머지 이제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경기 탄력도 미국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쪽은 지금 펀드 플로우 보면은 지금 꺾이고 있죠. 누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여기서 좀 들어왔었거든요. 요번에 반도체 특수하면서 이제 들어왔다가 지금 꺾이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7조씩 팔고 어저께는 거의 5조 가까이 팔던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이전의 레벨하고 지금 레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도. 예,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확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죠. 여기까지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고 있다. 길게 보면 2019년, 20년 이후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아진 그 영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원화가 약세였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상세였는데 이런 어떤 환율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올 때는 조금 들어오고 나갈 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뭐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의 펀드 플로우가 안 좋다. 이 얘기는 환율, 원화를 강세로 보일 만한 요인이 별로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보유액 대비 원화 유동성. 요거는 이제 저희 인디케이터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외환보유액은 기본적으로 원화에 대한 담보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이란 건 이제 총 유동성이거든요. 원화 유동성.
담보 가치 대비해서 유동성이 많아지면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달러당. 그래서 이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면 원화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지표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작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이때부터 보면 이렇게 완전히 강하게 지금 이때 고점과 이때 고점을 뚫고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은 더 하해질 거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또 미국으로 나가 있고 이런 우리 국외 쪽으로 나가 있으면 이 달러가 잘 안 들어와요. 그 기업들이 많이 반도체를 많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 많이 만들어서 팔아도 거기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잘 안 늘어요. 수출이 좋아도. 그런데 원화 찍는 거는 많이 늘 수밖에 없죠. 점점 우리나라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내수가 안 찍으면 내수가 완전 망가지니까. 복지 지출도 늘어나게 돼 있고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L은 계속 늘어나요. 기본적 이게 디폴트 값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그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대신 거기에 반해서 외환 보유액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거죠.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수출이 잘 돼도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갖고 있다가 거기서 재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환율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또 뭐 미국으로 투자하는 거 뭐 계약을 했잖아요. 2천억 불.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지금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트럼프가 있어가지고 취소를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끌다가 내년에 올해 11월에 이제 상원까지 중간선거에서 상원까지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우세가 넘어가면 아마 내년 초에 트럼프 탄핵안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이 되는 게 가장 최선이다, 우리나라는. 시간을 끌다가 탄핵되면 이제 없는 걸로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상원이 이기를 상원에서 의석수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많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도 이제 트럼프가 탄핵당했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왜냐하면 트럼프가 들어오고 지금 1년 지났거든요.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인물이에요. 너무 많은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초과 유동성, GDP 대비 M2, GDP 분의 M2라는 건 초과 유동성을 의미하죠. 원래 GDP가 3% 늘면 M2도 3% 느는 게 정상인데 GDP가 3% 느는데 M2가 8% 늘면 이 5%만큼 더 늘었잖아요. 유동성이. 몸은 이만큼 커졌는데 혈액은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이게 초과 유동성이거든요. 이 부분이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미국은 주식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초과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과 유동성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실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을 한국을 계산을 하고 미국을 계산해서 한국 빼기 미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초과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대비 한국의 상대적인 초과 유동성. 요거를 왜 계산하냐면 요걸 계산해서 이 방향을 보면 환율의 방향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GDP분의 M2의 한국 빼기 미국의 지표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초과 유동성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유동성을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아까는 외환보유고 대비해서 뭐 대부채 비율이나 원화 유동성을 비교한 거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GDP 대비해서 M2, 초과 유동성 이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 국가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뺀 거예요. 차이를 계산한 건데 이게 좀 우하향해줘야 환율이
장기적으로 우량할 수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수렴하면 1,600원이거든요.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1,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하여튼 1,600원 정도가 노말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추세로 계속 가면 별일이 없으면 2029년, 8년 요때쯤 되면 적정 환율 수준이 이제 1,700원, 1,800원 수준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율 인디케이터인데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요까지 올라왔죠. 1,480원 올라왔는데 결국 요 부분이 남았다. 그래서 요 부분이 올라가면 이제 1,700원 정도 보는데 1,600원이 이제 페어밸류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아마 올해 내년 정도면 좀 뚫고 이 부분도 뚫고 1,700원 정도까지 적정 환율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또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에 1,9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구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라 이거를 방향을 바꾸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공장이 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원화 유동성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늘리는 거 좀 속도를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령화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잖아요. 고령화 속도 늦추려면. 그래서 해외에서 정말 이렇게 좀 인재들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주를 많이 해와야 돼요. 이민을 와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활력을 좀 키우거나 아니면 그게 힘들다면 AI와 로봇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엄청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건 잘하니까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면 이 부분에서 이제 GDP가 적은 인원 가지고도 GDP가 많이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하향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통일이 되든가 이렇게 북한과의 통일이 돼서 성장률을 높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렇게 이 트렌드로 가는 게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